그러면 오늘은 습공기선 관련해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습공기선은요, 사실은 우리가 온실을 통제할 때 거의 습공기선에 의해서 통제한다고 생각이 될 것 같아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이 일획과 결로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일획과 결로가 바로 이 습공기선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것들이요. 온실에서의 전체 내용은 이 습공기선이 온실 내부에 들어있다. 환경지역 컴퓨터에는 이 습공기선이 전부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과거에는 이제 이 습공기선이 어떤 영향을 주느냐, 병이나 생리장애, 바로 결로와 관련이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열 손실, 그러니까 난방, 환기, 이것들 전부 습공기선 관련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습공기선을 알게 되면은 우리 온실에서 왜 내가 난방비가 많이 들어가는지, 왜 병이 발생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습공기라는 건 뭐냐면요, 우리가 이제 그 공기 안에 들어있는 습을 갖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이 차트를 갖다가 사이클로메틱 차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몰리그램 차트가 있는데, 현재 우리가 몰리그램 차트 같은 경우는 영미권에서 주로 사용되는 거고요. 사이클로메틱 차트는 주로 대륙 국가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우리가 대륙 국가에서 사용되는 사이클로메틱 차트를 이용해서 습공기선에 관련해서 공부를 하라고 합니다. 습공기선은 여러 가지 이제 물리적 열적 장치를 포함 도구인데요. 여기는 이제 이 안에 이제 습이 얼만큼 들어있는지에 대한 얘기가 전부라고 되어 있어요. 습공기선은 환기, 냉각, 가습, 제습을 할 때 유용한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공기 중에 습도가 높으면은, 예를 들어서 열대 지역 같은데, 아니면 우리 동남아 여행 가시잖아요. 그늘에 들어가도 더워요, 추워요? 덥죠. 근데 우리가 사우디나 이런 사막 국가에 가면은 그늘에 가면 시원하잖아요. 이게 바로 이 습공기와 연관이 있다는 거죠, 이것들이요. 우리가 환기를 할 때도 바로 이 습공기와 연관이 있어요. 습공기선을 왜 연관이 있느냐? 우리가 환기라는 의미는 뭐예요? 습을 제거하고 에너지를 제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환기를 하는데, 온실 내의 습도가 높다는 얘기는 온실 내에 에너지를 제거하기가 쉽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습도를 얘기를 할 때 습공기선을 갖고 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어느 정도 중요하느냐, 어떤 그림에 보면은 이런 얘기까지 해요. 습공기선을 이렇게 100임 놓고 자라 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사이클로메틱 차트, 그러니까 습공기선의 아주 제가 말했던 그 중에 하나인 사이클로메틱 차트인데요. 이쪽 보면 엔탈피가 나오죠. 엔탈피는 곧 에너지죠. 에너지를 얘기하는 거고요. 이 밑에 보면은 이제 15, 25, 30, 35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온도를 얘기하고, 요 옆에 있는 건 절대 습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 0.83, 0.84, 0.85, 0.89라는 게 나오잖아요. 이건 뭘 얘기를 하냐면은 1kg의 공기가 갖고 있는 이제 우리가 부피, 그러니까 1kg의, 그러니까 1입방미터 갖고 있는 공기의 부피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여기서. 그래서 보통 우리 빛의 적이라고 하는데 1kg이 몇 입방미터의 공기를 갖고 있느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보통 1입방미터는 1.2kg라고 얘기를 해요. 보통. 왜 그러냐면은 보통 15도부터 25도까지를 우리가 통상적으로 온실에 관리 온도라고 하는데, 대개 1.2kg 정도가 1입방미터가 1.2kg 정도의 공기가 갖고 있으면 거의 맞다고 하는데요. 공기가 무거울수록, 온도가 높을수록 공기는 가벼워지고, 온도가 낮을수록 공기 무거워지잖아요. 그래서 습공기선에 의하면은 보통 우리가 0.83, 이거는 킬로그램당 우리가 공기가 갖고 있는 입방미터에서 크기가 줄어들죠. 그다음 킬로그램당 입방미터 갖고 있는, 그러니까 1입방미터의 면적이 부피가 커지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이 습공기선 대략적으로 이렇게 움직인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선들은 상대 습도 구선, 이거 중간에 것들은요. 그러니까 우리가 온실에서 볼 때 절대 습도가 뭐냐, 상대 습도가 뭐냐 나올 때 바로 이 습공기선에 의해서 계산해갖고 컴퓨터가 보여준 겁니다. 이거는 이제 사이클로메틱 차트를 이제 저희가 크게 띄워놓은 건데, 보시면은 이건 저희가 이제 학생들하고 같이 수업을 할 때 요거 갖고서 이제 사이클로메틱 우리가 이제 이걸 공부를 하거든요. 일단은. 근데 우리가 이제 이 사이클로메틱 차트 밑에 보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로축은 뭐예요? 온도가 되겠고, 건구 온도 특히, 그다음에 이쪽은 절대 습도가 되고, 내부의 대각선은 상대 습도와 빛의 밀도 역수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상부 경계선은 습고 온도, 그 다음에 외부 사선은 엔탈피가 되겠습니다. 요건 엔탈피. 그래서 이 안에서 엔탈피가 같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빛을 이런 거는 밀도의 역수인데요. 그 다음 킬로그램당 입방미터가 이제 아까 비례해서 요거 얘기한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비체적하고 곱하기 밀도는 1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밀도가 우리가 이제
시설내에서 보통 0.8에서 0.9, 그러니까 1kg의 공기가 0.8에서 0.9 입방미터를 갖고 있다고 하거든요. 이건 발대로 말하면 밀도가 1.25에서 보통 1.1kg 사이에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이것들요. 1입방미터의 공기는 1.25kg에서 1.1kg 정도까지 움직인다.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은 우리가 이제 공기의 온실은 우리가 외부 공기와 내부 공기를 교환함으로써 습도와 에너지 교환을 만들어내는데 규정을 만들어내는데 균형에 맞춰서 제가 보자고 했잖아요. 규정을 맞추기 위해서는 우리가 환기를 해야 되는데 보십시오. 우리가 실제로 여기는 킬로그램당 공기 1kg당 습도가 무려 몇 그램 들어있냐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우리가 공기를 교환할 때는 입방미터로 계산해요. 그러니까 1입방미터의 공기를 외부로 보냈을 때 내가 온실 내부의 습을 몇 그램 정도를 밖으로 배출시키고 있나를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렇게 10.6이라고 쓰고 실제로 저희가 어떻게 계산하느냐 여기다 보통 1.2를 곱해요. 그러니까 10이라고 써 있으면은 우리가 12가 되죠. 12가요. 실제로. 그러니까 2입방미터의 공기에는 12g의 물이 들어있다. 이해가 되시나요? 1kg의 공기는 그러니까 1입방미터의 공기는 1.2kg의 내외 공기 무게이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공기 1kg이 10.6g의 물을 갖고 있다고 하면은 거기다 1.2를 곱하면은 1입방미터에 있는 공기는 물은 여기다 12g이 되겠죠. 이것들요. 그래서 그 빛체적으로 계산해 보면 여기다가 계산해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밀도를 빛체적으로 1로 나눠버리면 빛체적으로 0.84로 나눠버리면은 여기에 실제로 공기의 무게가 그러니까 실제로 그 1kg이 공기가 몇 입방미터의 공기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입방미터인지를 알 수가 있죠. 측공기선은 우리가 에너지에서 이제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공기는 에너지를 갖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에너지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열 자체, 그러니까 온도계에 찍혀 있는 숫자상의 에너지가 있고요. 또 숨겨져 있는 에너지가 있는데 그걸 우리가 현열과 자멸로 우리가 얘기를 한다. 그래서 현열은 이제 사람이 느끼는 온도를 우리가 현열이라고 하고 숨어 있는 열을 자멸이라고 부른다고 했죠. 그래서 현열은 우리가 섭씨 온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 30도씨라고 하면은 30kJ의 에너지가 공기 중에 들어있다. 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 30kJ라고 하면은 여기서 이제 이거 킬로그램이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30도씨라고 하면은 지금 온도가 뭐 30도씨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1입방미터의 공기는 약 36kJ의 에너지를 갖고 있구나 정도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건 우리가 현재 보이는 에너지고요. 그러면 자멸은 뭐냐? 수증기는 굉장히 큰 열을 갖고 있다고 했습니다. 약 1kg에 2,500kJ의 에너지 갖고 있거든요. 통상 여기서 말하는 2,500kJ라는 거는 공기 온도가 20도에서 25도 사이일 때 갖고 있는 자멸의 에너지가 2,500kJ라는 얘기를 드려요. 물론 온도가 낮으면은 그것보다 낮은 에너지를 갖겠죠. 온도가 높으면 이보다 높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을 텐데 통상적으로 우리가 온실 내에서는 25도 내외의 온도를 일반적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보통 2,500kJ의 에너지를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우리가 엔탈피 계산할 때 보게 되면요. 만약에 10kg당 10g의 물이 들어있다고 계산해 볼게요. 그러면은 20도씨잖아요. 여기 20kJ는 변함이 없죠. 20kg 변함이 없어요. 여기다가 2,500을 한 다음에 곱하기 10g이 있잖아요. 0.02를 곱해버리면은 우리가 약 25kJ이 나오겠죠. 그럼 둘이 합치면은 약 45kJ이 나와 이것들요. 그러니까 1kg의 공기는 45kJ의 에너지를 갖고 있죠. 그럼 여기다가 우리가 공기를 계산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곱하기 1.2를 하게 되면은 얼마가 될까요? 52kg 1입방미터의 공기는 약 52kJ의 에너지를 내가 온실 내에 갖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어요. 이게 이 자멸과 현열을 이해한다는 게 바로 환기와 우리가 환기라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 찾을 수가 있고요. 이것을 이해해야지만 우리가 온실에서 우리가 에너지의 절약이라든가 우리가 난방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해를 할 수가 있다는 거겠더래요. 그러면은 방법은 이제 공기선의 절대 습도가 0인선과 절대 습도가 0인선이 어디예요? 절대 습도가 0인선이 바로 2선이 되겠죠. 유선. 습도가 하나도 없잖아요. 유선이요. 유선과 건골드의 참 잡고 그러면 이제 볼게요. 이 아래에서 보게 되면은 35kJ인데 여기다가 습비 여기 이만큼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얘들 한 3g 들어있겠네요. 한 4g 정도 들어있겠네요. 4g의 물이 들어있고 온도가 35kJ인 거는 약 50kJ이고 약 공기가 25도이면서 10.6g의 물을 갖고 있으면 이게 50kJ가 이렇게 되겠죠. 그럼 여기서 하나 여쭤볼게.
여기서 내가 예를 들어서 온도를 낮추게 되면, 그러니까 내가 공기를 예를 들어 20도씨의 물인데 20도씨의 물이에요. 20도씨의 물을 갖다가 20g의 물을 공급하게 되면은 그 뭐라고 하죠? 그 25도씨에서 쭉 올라가면은 약 90,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은 여기서 80kJ이 됐는데, 요걸 갖다가 만약에 몇 도까지 떨어져요?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떨어지면은 약 2, 3도가 나오잖아요. 근데 만약에 35도에서 19g의 물이 있을 때는 약 35도가 되는데, 만약에 여기서 약 2, 3g의 물이 갖고 있으면은 22, 3도까지 떨어질 수가 있다는 얘기가 나오죠, 이것들이요. 그래서 우리가 좀 뒤에서 한번 더 설명드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물을 집어넣으면 그만큼 온도가 떨어진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천열은, 그러니까 에너지 늘어나요, 줄어들어요? 우리가 공기 중에 수증기를 넣으면은 에너지의 변화는 없는데 온도는 내려간다. 그래서 우리가 수증기로 우리가 이제 안개 분기라는 걸 이용해서 온실 온도를 떨어뜨리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온도의 변화는 온도는 떨어지는데 에너지의 변화는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온도는 떨어지는데. 그러면 여기서 그러면 재밌는 게 있어요. 내가 이제 5, 6월 달에 온실의 습도를 높이고 싶어요. 광이 굉장히 세잖아요. 5, 6월 달. 근데 온실의 습도를 높이고 싶어요. 이건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습도가 80, 90% 정도가 돼야지, 80% 정도 돼야지 식물의 기공을 충분히 열어주거든요. 그리고 과잉 증산을 막아줘요. 뭐냐면 습도가 높으면은 같은 광량에도 물을 너무 많이 뺏겨요, 식물체가. 그래서 식물의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서도 습도를 높여줘야 되는데, 엔탈피 관점에서 보게 되면 재밌는 게 있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온실의 습도가 높든 낮든 간에 온실 내부로 들어오는 에너지는 어때요? 똑같죠? 똑같아요. 그러니까 태양광이 700W, 그러니까 1000W의 광이 들어오고 있으면은 뭐 1000W의 광이 온실로 들어오고 있다면 에너지가 들어오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요. 근데 만약에 온실의 습도가 높다고 볼게요. 그럼 온도가 잘 올라갈까요? 안 올라가겠죠. 그리고 올라가도 천천히 올라갈 거예요. 근데 그러면은 에너지는 어때요? 에너지는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죠. 에너지는 올라가는데 온도만 안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럼 외부하고 비교해 볼게요. 외부의 습도가 낮은 상태에서 내부의 습도가 높다고 하면 에너지가 내부가 굉장히 높잖아요. 그러면 내가 창이 작거나 환기 능력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에너지가 어떻게 될까요? 교환이 이루어지면 온실 내부 온도가 안 올라가죠. 왜냐하면 나의 습도가 높은 공기는 1立方m가 갖고 있는 에너지가 굉장히 높아요. 그 얘기는 태양이 에너지 들어왔을 때 같은 공기를 빼줘도 더 많은 에너지를 바깥으로 배출할 수 있다는 얘기가 돼요. 이해가 되시죠? 안 되시나요? 다시 한번. 습도가 높다는 얘기는 에너지가 높다는 얘기잖아요. 에너지가 높다는 얘기는 에너지를 많이 갖고 있을 수가 있고, 그것도 같은 에너지가 들어와도 온도가 잘 안 올라가요. 그럼 그런 상태가 되면은 외부의 공기와 내부의 공기를, 그러니까 외부는 습도가 안에보다 낮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외부와 내부의 공기를 교환시켜 버리면 어떻게 돼요? 온실 내부 에너지가 떨어지겠죠. 그러면은 태양 에너지가 더 들어와도 온실 온도가 안 올라가겠죠. 우리가 통상적으로 온실 내부 습도가 높은 게 좋다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어요. 특히 강이 광한 시기에는. 그러니까 내부 에너지가 높으면은 외부 에너지와 교환을 해도 더 많은 에너지를 교환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공기의 교환량이 적어도 충분하지 않아도 우리가 온실 내부를 통제가 가능하다는 얘기를 드려요. 근데 그게 쉽지 않아요. 온실 내부 습도를 올린다는 게 굉장히 어렵다. 그건 이유가 하나가 있어요. 왜 내가 내부의 온실 내부 습도를 올리기 쉽지 않을까요? 바로 창을 열게 되잖아요. 창을 열게 되면은 일단은 그 물이 산소나 질소에 비해서 굉장히 가벼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분자량을 봤을 때 산소는 어때요? 물은 H2O 18인데 산소는 36이죠. N2는 28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창을 여는 순간부터 수증기부터 빠져나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창을 열면은 이제 온실의 습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뭘까지 해요? 안개를 막 뿌려대고 바닥에 물도 뿌리고 해서 온실의 습도를 높이려고 하는 게 바로 이 엔탈피의 개념에서 우리가 보고 있다는 거예요. 내부의 습도를 올리게 되면은 우리가 온실을 통제하기가 쉬워진다. 그러니까 내외부의 엔탈피, 그러니까 에너지 차가 크면은 클수록 온실을 통제하기 쉽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장마철보다 겨울철에 조절이 쉬운 이유가 뭐냐면요. 여름철에는 그 외부 에너지가 굉장히 높아요. 근데 겨울철은 어때요? 외부 에너지가 낮죠.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차가 크다 보니까 통제하기 쉽다는 얘기요. 그다음 봄에도 볼게요. 3, 4월 달에는 같은 광이요. 광이 4월 달에도 거의 1000와트 떨어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4월 달에는 농사가 잘 돼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외부의 에너지가 낮기 때문에 아직 온도도 낮거든요. 광은세도 에너지 낮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외부의 에너지 편차가 큼으로써 내가 온실을 통제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이것들은. 그래서 우리가 바로 이 습공기선을 이해할 때 우리가 에너지의 관점에서 봤을 때 편차가 커질수록 우리가 온실 통제가 쉽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것들이요. 그 대표적인 사례가 우리가 동남아보다는 저기 중동 지역이 농사가 더 잘 돼요. 우리가 온실에서 농사 지을 때. 그래서 사우디나 카타르의 토마토 가격이 필리핀 토마토 가격보다 더 싸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필리핀이 뭐 난방도 안 해도 되고 되게 쌀 것 같은데 실제로 품질이 좋은 토마토들은 UAE나 카타르가 더 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 카타르와 UAE 외부 공기는 어때요? 건조 에너지 적죠. 에너지 적다는 얘기는 바로 뭐예요? 온도만 높을 뿐이지 에너지의 양은 작기 때문에 내부와 외부의 공기를 교환시켜 버리면은 온실이 시원해져요. 근데 그 필리핀이나 이런 데는 내외부의 공기를 교환시켜도 온실 온도가 잘 안 떨어지거든요. 그게 바로 우리나라 여름철이에요. 우리나라 여름철이 어려운 이유가 바로 이런 문제들이죠. 올해는 더군다나 습도가 굉장히 높았죠. 그러니까 오늘 작물이 다 망가졌잖아요. 그래서 작물이 망가졌으니까 지금 아마 9월 달에 아무래도 채소 먹기가 어려울 걸로 지금 보이고 있어요. 지금 작경이 되게 안 좋거든요. 작물들이 다 망가졌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습공기선 활용선은 우리가 제일 중요한 그러니까 이슬 생기는 거에 대한 우리가 결로에 생기는 거에 대한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온실의 증발된과 가능한 온도, 내가 폭을 쐈을 때 온도를 얼마큼까지 떨어뜨릴 수 있나를 이해할 수가 있고요. 또 상대 습도를 낮추기 위한 온도를 알 수가 있고요. 온실에 투입할 상대량을 에너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습공기선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를 하는데 여기 하나 보면 습공기선 딱 볼게요. 내가 20g이라는 공기가 들어있어요. 20g 물이 들어있어요. 그럼 얘가 결로점이 몇 도예요? 쭉 가면은 25도죠. 10.6g이에요. 물이. 이렇게 가면은 15g이 바로 뭐예요? 결로점이죠. 그럼 이 얘기는 뭐로 의미하느냐? 내가 온실을 통제할 때 습공기선 중에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요. 우리가 결로가 생기지 않게 하려고 온실을 통제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온실의 습도는, 그러니까 상대 습도는 온실의 모든 구역이 다 달라요. 그렇지만 절대 습도는 같아요. 왜 그러냐? 우리가 그 고등학교 물리 시간에 배웠던 확산 법칙에 의하면은 온실에서 그러니까 공기에 유독이 있고 또 하나가 이제 밀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입자가 이동하기 때문에 온실에서의 절대 습도는 모든 구역이 거의 비슷하다. 그러면 우리가 온실에서 결로가 생기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온실이 결로점 이하,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결로점 10g의 물이 들어있으면 15도가 결로점이잖아요. 그 다음에 20g이 있으면 25도가 결로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온실의 온도가 결로점 이하로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노력들을 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결로가 생긴다는 거는 상대 습도가 아니라 바로 이 절대 습도를 통제하는데 그 이유가 온실은 제가 지난번에 싸우려고 보려고 했잖아요. 모든 구역은 온도가 다 다르다. 그러므로 이 절대 습도를 갖고 온실에서 결로가 생길 건지가 말 건가를 우리가 결정을 하고 통제를 한다는 거였더래요. 그래서 그만큼 습공기선이 온실에서의 모든 곳에서 가지면 된다. 이것들이요. 그러면 또 더 나아가서 이제 사용 방법이 되는데요. 이슬점을 구하는 방법. 대기 온도가 20도이면서 상대 습도가 70%이고 99%인 경우 각각 이슬점이 얼마인가를 볼게요. 그러면은 이렇게 들어가 보면요. 이제 이슬점이 여기잖아요. 그러면은 습도가 90%이고 이슬점이 90%인 경우에는 이슬점이 약 18.3도가 돼요. 아까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겠죠. 여기서 가로축 20도에서 찾아서 20도이잖아요. 20도씨에서 쭉 찾아 올라가서 20도씨에서 올라가게 되면은 약 여기가 이제 18점 요게 20도 90%면은 이렇게 가면요. 요게 이제 18.3도가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20도인데 70%면은 이렇게 가면은 약 14.4도가 결로점이 되겠죠. 요게 포화습도가 100%, 요게 100%가 되잖아요. 여기가 이제 포화습도선이잖아요. 이 포화습도선이 바로 결로점 온도이기 때문에 이렇게 따라가면 우리가 결로점을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습공기선을 보면. 여기는 이제 습공기선을 갖다가 이거 보셔도 되는데요. 저희가 이제 이런 것도 볼 수가 있어요.
인터넷 들어가실 그러니까 앱을 들어가실 때 저도 이제 앱을 깔아놨거든요. 저희 학생들도 저 깔아놓으라고 했는데 사이클로메트릭 차트라는 앱이 있어요. 들어가면 공짜로 이걸 이용할 수가 있는데 여기 들어가시게 그걸 깔으신 다음에 공기중 습도와 온도를 집어넣게 되면은 엔탈피도 나오고 그다음 결로 온도도 나오고 여러 가지 정보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습공기선은 우리가 이렇다고 보시고 앱에 깔려 있는 사이클로메트릭 차트는 이 내용을 바로 앱으로 소프트웨어로 만들어서 집어넣었다 생각하시면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해석을 할 때 여기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20도시에서 90% 18.3도라고 한 얘기는 얘랑 1.7도밖에 차이가 안 나잖아요. 그 얘기는 곧 조금만 잘못 가려면 온도 편차가 2, 3도만 나도 뭐예요? 결로가 생긴다는 얘기가 되죠. 근데 얘가 이렇게 해서 70%에서 14.4도가 돼요. 그럼 얘랑 5도 차가 넘죠. 그러면 얘는 온실에서 한 5도의 편차까지는 결로가 안 생길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론 보면서 만약에 내가 90%인데 18.3도예요. 그럼 내가 온실이 너무 정교하게 관리되고 있고 체온이 높게 관리하고 있어요. 그리고 온실이 되게 잘 지어졌어. 그러면은 습도가 90%도 무지가 돼야 안 돼요? 안 되겠죠. 근데 내가 약 5도의 차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온도 편차가 온실을 잘못 지어서 온도 편차가 크게 발생하고 또 내가 거칠게 온실을 운영하고 있다. 그럼 어때요? 결로가 생길 수가 있겠죠. 그래서 현대 온실에서는 현대 온실 관리 방법은 야간 습도를 높이는 쪽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들이요. 왜 야간 습도를 높이느냐? 야간 습도가 높아야 생산성, 그러니까 호흡량이 줄어들면서 생산성이 좀 올라가는 경향들이 있고, 그다음 습도가 야간 습도를 좀 높게 관리하면은 온실에, 그러니까 난방비가 좀 절약되는 경향들이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야간 습도를 높이는 쪽으로 가는데, 그러려면은 온실이 편차가 작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온실의 편차가 작다는 것도 있지만 또 하나가 온실이 급격하게 상승하면 안 되겠죠. 예를 들어서 여기가 있는데 이제 14.4도예요. 여기가 14.4도인데 이설점 14.4도잖아요. 근데 밤에 야간 온도가 10도였어요. 그러니까 최저 온도가 10도였는데 1시간 만에 14.4도가 됐어요. 그러면 온실 온도가 온실이 갑자기 온도가 올라가서 14.4도가 돼버렸어요. 그러면 뭐가 생겨요? 결로가 생기죠. 왜냐면 식물체 온도는 아직까지도 14.4도인데 온실의 온도가 갑자기 올라가 버리면은 어떻게 결로점이 바뀌어 버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막기 위해서 우리가 온실의 온도도 우리가 왜 천천히 올리는지에 대해서 바로 습공기선을 이해하게 되면 다 이해가 된다는 얘기들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또 이슬점을 구해서 온실의 이슬과 과실을 방지하려면 어떻게 할까 보면 대기 온도가 25도이고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건 똑같은 내용인데요. 상대 습도가 80%인 경우 이슬점은 얼마인가? 근데 25도를 찾고요. 상대 습도가 80%를 찾으면은 바로 우리가 25도이고 상대 습도가 80%인 선을 찾아가면은 이게 이제 나오겠죠. 80% 올라갔어요. 이게 80% 올라갔고 여기잖아요. 그럼 여기 21.3도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그거 이제 21점이잖아요. 그러면은 온실 안에 뭐가 있는 수증기 같으면은 여기가 이제 절대값 16g이면 상대습도가 100%를 잡게 된다. 이렇게 해서 전대습도가 60%이면은 이제 이렇게 하죠. 근데 아까의 똑같은 얘기인데 내가 습도를 떨어뜨리면은 이제 그래서 해당은 이제 결로점 온도가 21.3도이고 온실 온도가 오후 6시 온도가 25도이고 상태수 80% 하면은 밤에 21.3도 이하로 온도가 들어가면 이슬점 생길 수 있다. 그러면은 밤에 온도가 21점 내려가면 이제 21.3도 이하로 내려갈 수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상대 습도를 떨어뜨려 버리면 어떻게 돼요? 21.3도가 결로점이 아니죠. 그 결로점이 더 이 아래로 내려가게 되거든요. 우리가 이제 습도를 떨어뜨려가는 얘기인데 이제 뭐 그거는 뭐 너무 이제 하나만 한 얘기긴 하지만요. 이거는 이슬점 온도를 이제 쭉 보시고요. 지금 보면 이게 또 같은 얘기예요. 같은 내용이고 이게 다 같은 얘기고 한번 이것도 볼까요? 밤 온도가 10도씨이고 상대 습도가 90%에서 이건 아침에 이제 온도 얘기예요. 그러면은 해가 뜨는 20도씨에서 습도가 75%면은 온실의 온도가 과일 온도가 13도로 가정했다고 보게 돼요. 그러면은 여기가 상대 습도 90%를 볼게요. 10도씨에서 90%면은 10도에서 90%가 되면은 이제 결로점이 여기가 안 나오네요. 그러면은 여기서 보게 되면은 그다음에 해가 뜨는 20도에서 상대 습도 75%라고 하면은 20도에서 75%라는 얘기는 약 13도씨가 바로 결로점으로 돼야 되겠죠. 그럼 얘는 이렇게 가면은 10도씨 이하가 되겠죠. 근데 아침의 온도가 약 이제 습공기에서 일출 전 습도 온도가 6.7g이고 그다음에 일출은 10.8이에요. 일출에는 10.8이 되고
그래서 증사에서 4.1만큼 증가가 되고 과일 온도가 13도시에서 상대수가 100%일 때 절대수가 9.6g으로 공기 1kg당에 1.2g만큼의 수증기가 과실품에 매달리게 된다. 약 10.8이에요. 6.8에서 그러면은 10.8이 되고 여기 10.8이 되고 결로점 9.6이 되면 여기 9.6g에 여기서 결로가 13도에서 결로가 생기게 되면은 약 1g 정도, 1.2g 정도의 물이 과일에 맺힌다는 얘기가 되죠, 이것들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이슬점 온도를 볼 때 이제 그리고 상대수를 낮추기 위해서 설정한 난방 온도를 보게 되면은 상대수가 높아서 병 발생 등 우려한 경우에는 온실을 가둬놔야 습도를 낮추라고 하는데요. 만약에 온실 온도가 15도이고 상대수가 100%인 경우 80%로 낮추려면 몇 도를 높여야 되는가 보면은 이거 볼게요. 15도씨인데 100%다. 그러면은 15도씨인데 100%예요. 이걸 80% 낮추려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 이제 이 선에서 쭉 가보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이 지금 15도에서 100% 만난 점은 D를 찾고 여기 D를 찾았죠. D를 찾고 다시 여기서 그 수평을 세로축에 만난 D 절대습도이고요. 그 다음에 동일한 절대습도상에서 여기서 이게 이렇게 하면 8.5가 절대습도잖아요. 여기서 이제 몇 %까지 온도를 높여야지 결로가 안 생기느냐, 거기서 80%까지 가게 되느냐. 보통 여기서 8.5에서 쭉 가볼게요. 8.5에서 쭉 가게 되면은 80% 선열이요. 여기잖아요. 이렇게 하면은 다시 한번 100% 15도 찍고 가로축 15도 잡고 100%일 때 여기였는데 잘못 가면 10.6g이잖아요. 10.6g에서 이제 80% 선을 여기서 이제 80%를 쭉 가면은 요게 되겠죠. 80%. 약 18도 정도 선에서 나타나겠죠. 그러면 난방 온도를 3.5도 정도로 올리게 되면은 상대 습도가 80%까지 떨어진다고 볼 수가 있죠. 이것들을. 그래서 난방을 하게 되면은 온실 안에 이제 온도를 높이게 되면은 결로를 적게 생겨갈 수 있는데 문제는 이제 난방 온도가 올라간다는 게 문제죠. 내가 난방비에 더 들어가는 게 문제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제가 이제 커튼 같은 경우를 이제 온실 온도가 보통 18도 정도 떨어질 때까지 기다렸다 창을 닫으라고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것 때문에요. 그러다가 습을 바깥으로 배출해주면은 온실의 습도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내가 난방을 덜해도 내가 결로가 적게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야간에 이제 그 초저녁에 그 커튼을 치더라도 창을 열어놓으라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습 배출의 목적이 있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증발 냉각을 위해서 이제 여름 온도를 낮추는 방법이 되는데요. 보면은 그 30도씨 온도가 30도시고 상대수가 60%예요. 그럼 증발 냉각으로 몇 도까지 낮출 수 있을까 볼게요. 그러면은 30도씨가 돼 있어요. 30도씨에서 60%의 습도라고 하면은 이렇게 보면은 60도 여기 있죠. 이렇게 올라가면 30도에서 60%란 말 여기요. 그러면은 지금 60% 맞죠 여기서. 이렇게 하면 얘를 몇 도까지 물을 낮출 수가 있느냐? 이렇게 가면요. 이렇게 가죠. 이렇게 절대수는 16g이잖아요. 16g에서 포화습도가 되는 여기까지 가보려면은 약 21.3도까지 아까 30도에서 내가 물을 여기서 이제 쭉 내려가면 증발까지 21.3도까지는 내가 떨어질 수 있다는 얘기가 돼요. 이거를 내가 물을 결로를 충분히 물을 집어넣으면 늦게 되면 여기서요. 그러면은 뭐요? 근데 온실 레벨 전습 온도계를 이용해서 상대 습도를 알아보는 방법에 대해서 좀 볼게요. 질문이 하나. 예. 그 333페이지고요. 예. 예. 333페이지. 이거 요건가요? 이거 보고 싶어. 과실 13도 맞죠? 아, 13도에. 그 문제에서요. 예. 지금 두 가지가 질문인데 과실의 온도가 13도가 됐다고 가정하잖아요. 예. 그럼 실제적으로 과실의 온도를 저걸 재야 되는 거예요? 아, 이게요. 과일 온도는 안 올라가요, 잘. 아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밤에 예. 온도가 10도고 해가 뜨고 20도가 아, 됐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과실의 온도가 13도로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과일 온도는요. 그 우리가 온실의 최저 온도 있죠. 그러니까 우리 과일에 물이 생기는 건 보통 아침에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출 때 생겨요. 그래서 최저 온도가 거의 과일 온도예요. 그러니까 야간 최저 온도가 과일 온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의. 그렇게 되면 네. 지금 이제 어쨌든 저 문제에서 13도에서 과실에 이제 예. 100%가 되니까 예. 그러면 저걸 판단을 해가지고 과실에는 뭐 이슬이 맺히면 안 된다고 제가 예. 들었는데 예. 그러기 위해서는 저걸 예상을 해가지고 뭐 그렇죠. 풀어야 된다는 그다음 가출해서 보통 우리가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론적 얘기고요. 저희가 현실에서 저렇게 하는 게 아니라
현실에서는 실제로 과일 물이 생겨요. 어떻게 하든 생기는데 물 생기는 면적을 줄이고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요. 아침에 어떻게 하든 간에 조조가 일단 그러니까 보일러 용량이 충분하고 에너지를 소비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고 하면은 오전에 조조관을 해줘요. 무슨 뜻이냐면은 해가 일출 전에 파이프 온도를 높여갖고 조조관을 하게 되면요. 식물체 체온이 올라간 상태가 되거든요. 식물체 체온이 올라간 상태에서 해가 뜬과 동시에 커튼을 열어버리면은 공기 온도와 식물체 온도가 같이 올라가 버려요. 그래서 이제 식물체 온도가 올라갔기 때문에 결로가 안 생기게 되고 또 하나가 아침에 온도를 천천히 올려요. 그러니까 시간당 1도씩 올려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불가능한 얘기겠지만 시간당 1도씩 올리게 되면은 우리 통상적으로 이 시간당 온도는 천천히 올라가는데 햇빛은 그대로 들어오잖아요. 그럼 과일의 온도도 같이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과일이 결로점을 항상 비껴나가게 우리 관리를 해요. 자 그러면 보통 이제 네. 그냥 아침에 해 뜨는 시간이 6시라고 치면 예. 그러면 한 4시나 5시에 일어나가지고 몰래 켜는 거예요? 아니죠. 컴퓨터가 지가 저 세팅값을 맞춰놓은 다 지가. 세팅값을 맞출 때 예. 뭐 그런 식으로 네, 그렇죠. 근데 보일러가 돌아가는 게 아니라 네. 온도를 풀로 돌리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파이프 난방을 하고 있으면 그때 온도를 높여요. 더 파이프 온도를. 그냥 밤서부터 네. 올리죠. 원래 그래서 보통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은 내가 야간 최저 온도가 13도였잖아요. 네. 그때 일출 시간이 16시예요. 그러면은 보통 3시간 전, 그러니까 3시가 되겠죠. 3시에 13도였으면은 4시에 14도, 5시에 15도, 6시에 16도가 가게 만들어주는데 실제로 불가능한 이유가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새벽에 난방부하가 제일 크게 걸리거든요. 근데 이거 그럼 3도를 올린다는 2, 3도를 올린다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니고 보일러가 감당을 못해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그 원칙적으로는 그게 맞는데 이제 첫 번째가 보일러가 감당 못하는 문제가 있고 두 번째가 난방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 좋아요. 근데 그렇게 하고 이렇게 못할 경우에는 또 이걸 보시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공기 온도가 안 올라가면 되잖아요. 한마디로 해서 공기 온도가 안 올라가면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환기를 커튼을 닫은 상태에서 창을 열어버리거든요. 그러면은 습은 빠져나가고 온도는 안 올라가고 그럼 어때요? 결로점이 계속해서 낮은 상태가 되고 공기 온도는 안 올라가니까 물방울이 안 생기겠죠. 물방울 생긴다는 얘기는 과일과 공기 온도 편차가 클수록 물방울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창을 조금 열어버리고 커튼을 닫아버린 상태가 되면은 습은 커튼을 통해서 창을 통해서 빠져나갈 때고요. 그 다음에 그 온도는 안 올라갈 때요. 그러면 우리가 이거 지킬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습공기선을 보면서 뭘 보냐면은 야 온도를 높여도 돼요. 오케이. 체온을 높인다는 거는 여기서 체온을 높인다는 거는 그 주로 파이프 난방 효과가 있어요. 저기 배로 난방이라고 하는 그 열풍기는 효과가 좀 떨어지고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체온을 올려도 되고 내가 체온을 못 올 것 같으면 어떻게 해요? 공기 온도가 안 올라가게 되고 또 공기 온도를 안 올라가게 하는 것도 좋지만 습도를 제거해주면은 더 좋고 습도가 낮다는 얘기는 뭐죠? 결로점 온도가 낮다는 얘기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실제로 저희가 그래서 저는 일반적인 농장에서는 그 18도 그러니까 3월 달에 오전 10시에 18도가 넘어가지 않으면 참 좋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10시, 11시에 10시 18도만 안 넘어가도 결로가 생기긴 생기는데 조금밖에 안 생겨도 통과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결로가 안 생기게 할 수는 없어요. 우리나라 같이 온실이 환경이 막 이렇게 움직이는 데서는 안 생길 수는 없는데 어떻게 하면은 오전에 온도가 천천히 올라가게 해주면 이거만 하시죠. 천천히 올라가는 건 뭐다? 곧 습을 환기를 시켰다는 얘기가 되고 환기시키면 습도가 떨어지고 천천히 올라가니까 결로점 온도는 안 올라가고 공기 온도가 높을수록 어때요? 결로점이 올라가고 습도가 올라갈수록 결로점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 중에 습도도 낮추고 온도도 낮추면 결로점 온도는 아래로 내려가 있겠죠. 그러면 과일 결로가 안 생기겠죠. 적게 생기거나. 이거는 계산값이고 이거 실제로 이렇게 하려고 하면 이제 이거 보시면 우리가 할 수 있다. 아까 사이트로메틱 차트를 깔으라고 했잖아요. 여기다가 이거 집어넣으면은 우리가 답을 알 수가 있어요. 이것들요. 그러면은 조환경제학 컴퓨터에 뭐가 들어있느냐? 지금 현재 온도에서 결로점이 표시가 돼요. 예, 그리고 어제 데이터를 보여주면은 어제 데이터에서 온도와 습도가 나고 결로점이 쫓아나고 우리 그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것들이요. 근데 이제 해가 뜬 후 기온이 20도라는 건 아직 이제 해가 안 떴으니까. 네, 해가 뜨면은 온도가 막 올라가요. 그냥. 그러니까 일기예보를 참고해요. 아닙니다. 어떻게 데이터 참고해요? 오늘 데이터를 보고 하죠. 그러니까 온실의 세팅값을 이렇게 해요. 보통 우리가 18도에서 창을 열어라. 네. 환경 데이터 세팅값 넣는 건 하셨나요 여기서? 안 했죠. 그러면 우리가 값을 두 가지를 넣는 게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환기창을 여는데
광량값을 주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18도에 여는데 만약에 광량이 좋으면은 19도에 열어라 명령을 낼 수 있어요. 이거는 광합성을 갖고 얘기하는 얘기예요. 근데 나는 그게 아니고 18도에 창을 여는데 광이 세면은 창을 17도에 열어라 할 수 있어요. 이건 뭐냐면은 습도에 맞춰 놓은 것들이에요.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19도가 됐는데 만약에 광이 내가 창을 18도에 열으려고 하는데 광이 600W가 들어오면 온도가 확 올라가거든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창을 600W 도달하면은 창이 18도가 안 돼도 17도에서 창을 열어라는 명령을 내리게 되면은 내가 미리 온도가 올라가기 전에 막을 수가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흔히 말해서 직접 제어라고 해요. 그다음 온실의 온도가 올라간다면 우리가 간접 제어라고 하는데 직접 제어와 간접 제어를 동시에 써요. 그래서 간접 제어는 온실의 온도가 올라간다면 우리가 간접 제어라고 하고 온실의 온난화를 예측하고 여는 걸 우리 직접 제어라고 하는데 우리가 두 가지를 동시에 사용한다. 그래서 두 가지를 쓰는데 하나는 예를 들어 18도에서 창을 열어야 되는데 광이 셌을 경우에 19도에 열어라. 이 뜻은 뭐냐면은 광이 많다는 얘기는 광합성을 많이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 얘기는 곧 온도가 높아도 된다는 얘기가 돼요. 그러니까 온도를 높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근데 나는 제습의 관점이에요. 나는 결로가 생기기 너무 싫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18도가 되더라도 얘를 만약에 더 광량이 세게 되면 차라리 창을 일찍 열어라. 이건 뭐냐? 내가 광합성은 잘 모르겠어. 이건 좀 덜해도 돼. 대신에 나는 오전에 습을 제거할 거는 이렇게 명령을 내린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나중에 영양값에 대해서 배우시길 제가 할지 교수님 할지 모르겠는데 영양값을 갖고 얘기를 할 때 보통 광량 제어를 할 때 환기창을 열 때 우리가 영양값 제어라고 하는데 이제 환기창을 여는 건 우리가 온도로 여는데 영양값은 뭐 풍속이라든가 외부 광량에 따라서 이제 창 여는 시간 온도를 조절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나온 거는 왜냐면 유럽의 방식들이다 보니까 우리가 유럽에 나온 애들은 광량에 따라 단정히 환기창 온도를 천천히 열어라는 얘기가 나와요. 근데 그렇게 하게 될 경우에는 이제 그것도 좋은 방법이긴 한데 반대급부가 뭐냐면은 온도가 갑자기 올라갈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가 온실 환경 데이터를 봐갖고 온실의 온도가 갑자기 올라가는 것 같으면은 그 광량 설정값을 넣어갖고 오히려 온도를 떨어뜨리는 쪽으로 가야 돼요. 오히려 것들을 뭐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가 다 아까 말했던 그 습공기선에서 다 들어가 있는 내용들이죠. 습도가 높으면은 결론적 온도가 올라가고 공기 온도가 올라가도 뭐요? 결론적 온도가 올라가죠. 여기들요. 우리가 둘 중 하나를 하거나 두 개 다 제어해야 되는데 교수님 우리나라는 그러면 이 사계절을 계속 관리를 해야 되는 거죠? 바꾸죠. 계속 바꾸죠. 계속 바꾸죠. 그거를 최소 보름에 한번 바꿔야죠. 보름에. 아니, 환경 데이터를 봐갖고요. 삐쭉삐쭉하면은 우리가 밴드값이라는 거 우리가 이제 그 온실의 반응 속도 같은 거를 조절해요. 예를 들어서 외부 온도가 높으면 반응 속도가 빠르게 하고요. 외부 온도가 찼거나 무슨 다른 이유가 있으면은 불량한 경우에는 반응 속도 늦게 만들어 버려요. 그거를. 그럼 우리가 뭘 보아냐면 그래프를 봤을 때 굉장히 부드러운 선이 유지가 돼야 되는데 이게 막 이렇게 흔들린다 싶을 때는 조정을 해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선택값은 계속해서 바뀌어야 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그 환경제어 컴퓨터가 스스로 움직이게 생각하는데 그거 스스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사람이 그 값을 주죠. 이 안에서만 움직이라 값을 주죠. 그리고 속도도 우리가 정해줘요. 2주 정도에 한 번씩 건드려줘요. 그리고 그냥 환경제어 컴퓨터 봤는데 부드러우면 안 건들 필요 되죠. 부드러워. 뭐 굳이 건들 필요 없죠. 근데 이게 흔들리면 어때요? 모르겠죠. 작물도 어때요? 처음에 심었을 때 요만한데 크면은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럼 어때요? 환경값은 같아도 작물이 바뀌었기 때문에 또 바꿔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왜냐면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렸을 때 정식 초기에는 예를 들어서 내가 정식 초기에는 일반적으로 하는 것들이 온도 편차를 크게 안 그러니까 편차를 크게 안 둬요. 이때는 뿌리 내리라고 편차를 크게 안 두는데 이게 뿌리가 다 내리고 나면은 우리가 뭐 하느냐 과일을 이런 걸 얻기 위해서 편차를 주기 시작하거든요. 그럼 우리가 정식 초기하고 한 상하방 지나 한 두 달 후에 우리가 원하는 값 흔들리는 편차 값이 달라지잖아요. 그럼 우리가 달라지게 하는 거고 또 하나가 예를 들어서 식물이 내가 뭔지 모르겠는데 식물이 약해지고 있다. 그럼 편차를 다시 줄이죠. 그럼 내가 그 편값을 그러니까 이 작물을 보고 더 바꾸는 거잖아요. 내가 작물을 봤는데 야 내가 보니까 세력도 약해지고 있고 뭐 그래서 편차를 줄여야겠다. 그럼 처리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건 수시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럼 뭘 보고 한다? 데이터 흔들리는 것도 보고 제일 중요한 건 작물 보고 막 흔들렸어 이렇게 나무가 좋아 바꿀 필요가 없죠. 근데 부드럽게 했는데 이게 작물이 안 좋아. 그럼 어때요? 얘를 더 부드럽게 하려고 우리가 노력하죠.
아니면 내가 노력을 더 부드럽게 해도 안 될 것 같으면 어때요? 그때는 과일을 확 따버리거든요. 너무 좋아져서 할 수도 있고. 우리가 이제 아까 가온한 거 이게 했었거죠. 예. 증발현상까지 했었고, 이게 보면은 요 면적이 있으니까 아까 1입방 그러니까 1000입방미터의 이제 체력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보통 여기가 지금 아까 23.75까지 떨어질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럼 물이 얼마큼 들어가느냐? 여기서 이제 그 아까 봤더니 여기서 보게 되면은 1입방미터 대 뭐 아닙니다. 얼마가 들어갔어요? 16g의 물을 여기 16g하고 18.6g, 2.6g에 그러니까 16g하고 18.6g하고 요 차이만큼 물이 우리가 차이가 나는 건데 2.6g 곱하기 우리가 1000입방미터라고 되면 얼마요? 약 2.893kg, 약 3kg 정도의 물이 더 들어가면은 우리가 이제 온도를 떨어질 수 있다는 얘기가 될 수가 있겠죠, 이것들은. 그래서 온실랩의 건축고 온도계를 이용해 상대표를 알아내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건고 온도가 25도이고 습도 온도가 20도시예요. 그러니까 온실에서는 운영할 때 디지털 온도계와 디지털 습도계를 사용하지 않아요. 왜냐면은 디지털 온도계와 특히 디지털 습도계는 맞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디지털 습도계는 사용하지 않거든요. 근데 요새 그 유튜브 같은 데 보면 거의 다 디지털 습도계를 팔게 돼요. 근데 디지털 습도계 사용하지 않는다. 배ገብ상에다가 반드시 우리가 건축본을 사용해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걸 어떻게 측정하느냐? 우리가 통상적으로는 컴퓨터가 알아서 이걸 읽어주는데, 우리가 이제 그 인터넷 들어가면 건축본도에 파는 게 있어요. 건축본도에 들어가면은 그 안에 건고 온도와 습도 온도계를 딱 하면은 현재 습도, 상대 습도가 나오거든요. 그걸 보고 우리가 여기 아까 말했던 사이클로메트릭 차트에다 집어넣으면은 현재 절대 습도를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상대 습도를 어떻게 구하느냐 볼게요. 여기는 건고 온도가 25도이고 습도 온도가 20도예요. 습도 온도라는 건 뭐예요? 습도가 몇 %다? 100%죠. 100%예요. 그럼 건고 온도 25도로 가볼게요. 건고 온도가 25도로 가요. 건고 온도가 요 선에서 움직이죠. 여기서 움직여가요. 근데 내가 몇 도인지 알 수가 없죠. 25도예요. 여기서. 그러면은 여기서 25가 되고 상대 습도가 100%는 20도씩 있죠. 볼게요. 그러니까 상대 습도가 그러니까 절대 습도가 20도인 이렇게 할게요. 절대 습도 올라가요. 이렇게 가면은 25도와 만나는 점이 뭐예요? 여기가 바로 습도가 되겠죠. 그러면은 몇 %예요? 80%는 안 되고 60% 넘으니까 한 70% 초반대 정도 되겠죠. 이렇게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상대 습도를 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건축 온도의 원리는 건고 온도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일반 온도를 건고 온도로 얘기를 하고, 습도 온도는 포화 습도의 온도를 얘기하니 이걸 갖고 우리가 현재의 습도를 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 절대 습도도 구할 수가 있어요. 이게 바로 들어있는 것이 바로 이게 이제 그 환경제어 컴퓨터에 가보면은 센서 여기 따라가면 센서 배ገብ상 안에 바로 이 건축 온도가 들어있죠. 그러면 우리가 이 건축 온도계가 그러니까 컴퓨터가 없으면 어떻게 하느냐? 그냥 이것들 시중에서 팔고 있는 건축 온도계를 사다가 걸어놓은 다음에 이 안에 있는 건고 온도와 습도 온도를 갖고 우리가 사이클로메트 차트 들어가셔서 값을 입력해버리면은 현재의 엔탈피와 습도와 절대 습도가 나올 수가 있죠. 이것을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온실 환경제의 실제 탄산가스 제어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요. 우리가 이제 그 탄산가스라는 거는 이제 순간 광량, 미친 요인, 풍속, 환기창 위치, 습도 관련 있어요. 순간 광량은 이제 우리가 말 그대로 광이죠. 광이 높으면은 우리가 탄산가스 요구량이 많아지고요. 그다음에 풍속이 빠르다는 얘기는 풍속이 결정이 되는 게 뭐냐면요. 풍속에 의해서 내가 탄산 시비를 했을 때 밖으로 뺏기는 탄산가스의 양이 결정이 돼요. 그래서 보통 풍속에 의해서 움직이게 될 수가 있고요. 환기창 위치는 당연히 환기창을 크게 열면은 많이 뺏길 테고요. 만약에 환기창을 작게 열면은 덜 뺏기겠죠. 그다음에 습도가 있어요. 습도하고 이산화탄소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 습도는 바로 기공개폐도와 연관이 있다는 거죠. 이것들은요. 그러니까 뭐냐면 기공이 열릴수록 이산화탄소를 공급했을 때 효과가 높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전략, 그러니까 순간 광량과 풍속, 그다음에 환기창의 위치, 그다음 습도, 그다음 온도 이런 것들에 의해서 내가 탄산가스를 얼만큼까지 공급할 것인가가
결정이 난다고 얘기할 수가 있다 이것들이요. 그러면 우리가 적정이라는 건 얼마냐? 뭐 400에서 또 자연계에서 우리가 400이라고 하잖아요. 400에서 뭐 600, 200개 나올 수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일출 1시간을 공급 개시를 하는데 뭐냐면은 일출 1시간부터 왜 공급하느냐? 식물체의 체온이 우리가 광합성을 광이 들어온다고 바로 하는 게 아니라요. 특히 이제 그 약광이 아니라 겨울철이나 외부 온도가 낮을 때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온실의 온도도 13도, 14도가 유지하게 되면은 아침에 열자마자 광합성을 잘 못해요. 그러니까 식물 체온이 올라간 다음에 광합성을 할 수가 있고요. 광합성을 한다는 조건은 뭐예요? 기공이 열려야 된다는 얘기가 들어가잖아요. 근데 기공을 열려면은 식물체가 물을 흡수해서 기공을 열어야 돼요. 그 준비 시간이 약 1시간 정도 걸린다. 그 다음에 일본 1시간 전에 준다는 얘기는 우리가 해가 지기 전에 이제 준다는 얘기가 되겠죠. 근데 저는 이거는 이제 전략이니까 이거는 이론적인 얘기고요. 이건 실제로는 이제 다르게 관리되고 있어요. 이것들은.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이게 이론대로 요건 이론이고요. 지금 얘가 이제 기본적으로 옛날에 했던 방식이고 이제 근데 지금 이제 달라지고 있는 것이 뭐냐면은 이게 이제 뒤에서 좀 보여드릴게요. 다음 설명에서 일단은 광도가 높을수록 CO2 농도도 올라간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뭐 차광 커튼이라든가 차광전을 하게 되면은 그만큼 양을 중요하게 되고 그다음에 인공 조명을 하게 되면은 탄산가스를 더 넣어줘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인공 조명이 비싸요, 탄산가스가 비싸요? 인공 조명이 훨씬 비싸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공 조명이 들어가려면은 여러 가지가 있어야 돼요. 여기서 이제 광합성의 조건들이 광, 온도, 습도, 이산화탄소, 식물체의 건강한 상태까지 다 포함되거든요. 이것들을 규정에 맞을 때 광과 온도가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습도, 탄산가스가 맞은 다음에 광합성을 하기 시작하는데 만약에 하나라도 안 맞을 때는 광합성을 제대로 못한단 말이에요. 하나라도 제대로 안 맞을 때는 공급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가 들어가는 거죠. 광이 없을 때는 탄산가스가 들어가서 소용 없게 되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기본으로 깔고 시작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CO2라는 거는 이제 광이 높을수록 많이 들어간다. 오케이, 거기까지 좋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설정을 했는데요. 예를 들어 고난도 설정을 이제 800ppm까지, 그 다음에 300ppm까지는 이제 전용 설정을 했어요. 300, 800을 했고요. 영양 하한 광도는 100W이고 100W까지는 이제 하지 말라는 뜻이고요. 영양 상 광도는 300W 정도를 하고 광도 영양가 150을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서 내가 상한성을 했어요. 광을 이제 얘기를 할 때 800W를 이제 고농도로 설정을 했는데 만약에 여기서 예를 들어서 여기서 광도 상 영양값이 이제 300W 정도가 올라갔다 이제 위로 올라갔단 말이에요.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150ppm까지 더 공급할 수가 있다는 위로 올라가면. 근데 만약에 여기서 이제 그 반면에 이제 하한값을 줬을 때는 보게 되면요. 하한값을 100W로 했는데 여기서 이제 100, 200, 300이잖아요. 100인데 만약에 영양 광도가 이제 300, 상한 거 300으로 하게 되면요. 바로 300W가 되면 150을 공급해 주라는 얘기거든요. 추가적으로요. 그러니까 광량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는데요. 그리고 800이나 300이라는 거는 누가 결정할까요? 내가 결정해, 작물에 따라서. 보통 저희는 옛날에는 보통 600, 800, 900 막 공급하라고 했어요. 지금 그렇게 안 해요. 아마 어떤 분들은 이제 그렇게 공급하라고 할지 모르겠는데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때 그게 효과가 있을까에 대한 의문들이 많이 생겨서 요즘은 500 이상은 잘 공급을 하지 말라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400까지 그것도 하지 말라는 경우도 많아요. 뭐냐면은 광량제약업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오전에 내가 광량제약업을 했어요. 야 300까지는 200까지는 얘를 내부 광량 200일 때 아니 외부 광량이 300일 때 보통 우리가 400ppm까지만 줘 했단 말이에요. 근데 600일 때는 만약에 400까지 500까지 주라고 했단 말이에요. 500까지 줄 수가 있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내가 오전에 300W가 나올까요? 안 나와요. 웬만해서 300W가 10시, 11시에 안 나와요. 한여름에 나오는데 겨울엔 절대로 안 나와요. 절대로 안 나와요. 300W, 200W 나올까 말까. 그러면은 현재 그 환기가 그 300, 400ppm 갖고 충분하죠. 근데 문제는 또 하나가 600이 넘어가는 시점은 겨울에 잘 안 나타나고 이제 3월달 볼게요. 3월달에 오전 광량은 이제 600이 넘어갔을 때 600W가 넘어갔을 때 영양 설정 값을 넣어서 600까지 주라고 했어요. 600W가 넘어가면은 온실 온도가 30도가 넘어가거든요. 그럼 창을 열어야 돼요? 열어버리죠. 예, 열어버리죠. 그러면은 쓸 데가 없어요. 봄에는. 그럼 제가 이제 생각한 게 그럼 겨울에 한번 보자. 겨울에 이제 보면 오전에 탄산가스를 이렇게 보게 되면은 넣으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실제로 저희가 실무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오전에 광량이 내부 광량이 10시까지 200W가 잘 안 나와요. 내부 광량. 그러면 탄산가스 하나가 나죠. 그러면은 거기다가 이제 그러면 언제 겨울에 할 수 있느냐? 한낮에 되면은 한 500까지 나와요. 500까지. 500W가 나면은 이제 그때는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그때는 해도 될 것 같더라고. 뭐냐 창을 닫은 상태에서 우리가 탄산가스를 공급하면은 600까지는 안 가도 한 500까지 넣을 수 있겠더라. 이게 더. 그러니까 오히려 오전 탄산가스는 야 아마 우리 이론상에 의하면은 안 될 것 같고 차라리 겨울철은 오후에 잠깐 넣을 수가 있을 것 같다. 잠깐. 근데 볼게요 그러면은 탄산가스 설비 장치가 꽤 생각보다 비싸요. 거기다가 내가 탄산가스를 넣으면은 연구 사용할까요? 빠져나가요. 안 쓰면 없어져요. 그러면은 야 이게 맞을까? 그래서 탄산가스에 대해서 제가 항상 의문이에요. 요거 관련해서는 지금 현 제 입장에서는. 그래서 제가 아시는 분들한테는 지금 그래서 이런 설명을 드리고 해봤더니 사람들이 얘기가 탄산가스 넣었을 때하고 안 넣었을 때가 별 차이 없는 것 같고 역점은 많이 넣었는데 나랑 같이 넣은 것 같은데 생산량도 별 차이가 없는 것 같다. 그러면서 저는 항상 의문이 여기서 보면은 광량이 여기 있잖아요. 광도가 높으면 시어터 공급해줘야 된다. 그런데 겨울철 오전 9시 10시에 무슨 광이 많아요. 200W도 안 나오는데 그리고 한낮에는 나오는데 그때 넣을 수 있어요. 잠깐. 그럼 봄에 볼게요. 봄에는 오케이 넣을 수 있다. 근데 어때요? 한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밤에 이제 저기 낮에 600W, 700W 되면 창 다 열었는데 무슨 여기서 또 여기 나와 있죠. 환기창 위치에 따라서 안 넣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이것들은. 그러니까 보통 우리도 어떻게 하냐면은 400ppm을 정해놔요. 그냥. 왜 400일까요? 공기로. 그렇죠. 만약에 문을 열었을 때는 작동 중지되고 문을 닫았는데 만약 광합성을 많이 해 그때는 좀 지금 들어가고 이렇게 해놓으면은 탄산가스 손실이 거의 없이 그냥 그러니까 좀 절약할 수 있겠더라는 것들에서 보통 우리가 400ppm 설정을 많이 하거든요. 이것들이요. 그리고 겨울철엔 진짜 좀 본격적으로 한다고 하면 500ppm 창을 안 여니까 잘.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여기는 분명히 광량하고 풍속하고 환기창하고 다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서 여기서 보면은 이제 고설정이라고 했잖아요. 야 300W에서 이건 가상이니까 써놓은 거죠. 300W에서 무슨 800ppm이야. 그게 말이 안 되거든요. 이것들이요. 그리고 만약에 800, 1000 놀라면은 온실 온도도요 한 32도까지 가야 돼요. 32도에 한 700W에 그러면은 둘 수도 있는데 문제는 그러면은 32도가 아니죠. 32도 광이 700W가 넘어갔는데 문을 닫고 있으면 45도가 되겠죠. 50도가 되고. 그래서 이 일단은 이거는 광에 대한 설정값을 하나 만들어 오는 거고요. 이제 실제로 이제 생각을 하면서 하셔야 돼요. 넣는 게 반드시 시간은 어떤 책에 보면 뭐 탄산가스 시비라면 30%가 생산량이 올라간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거는 탄산가스가 진짜 광합성의 결핍 방해 요인이면서 진짜 다른 것이 퍼펙트로 완벽할 때는 그럴 수도 있겠다. 근데 그런 상황 자연계상에서 그런 일은 거의 없거든요. 그렇게요. 그러면 그렇게까지 막 치닫는 경우는 없고요. 요거까지 하고 갈게요. 그다음 습도의 관계. 습도가 높으면 낮으면 광합성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건 광합성 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이건 기공을 닫기 때문에 기공을 닫아버리니까 광합성을 하지 않기 때문에 너무 극단적 표현이고 광합성을 적게 한다. 습도가 낮으면. 몇 %? 습도가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습도가 80%가 넘으면 80%가 좋다고 해요. 70% 이상 80%가 좋다고 하는데 실제 우리가 온실을 보게 되면은 3, 4, 5월 달에 50%가 잘 안 넘어가요. 그래서 그러면은 50%인 상태에서 탄산 시비를 했을 때 효과가 있을 것인가? 왜냐면은 50%가 넘어가면은 50%가 넘은 상태인데 문제는 광이 굉장히 세요. 광이 센 상태에서 습도가 50%로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은 이제 기공을 좀 닫아버리니까 작게 열어버리거든요. 이럴 때는 그러면 탄산가스를 넣어도 효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 보면은 우리가 이제 영역값을 쳤어요. 보면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상한값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저농도에는 300ppm이고 고농도에는 600으로 놓고요. 습도를 50% 놓고 상한을 70% 놨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700ppm 이거 마이너스 영역값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보면은 이게 이제 70%일 때는 이제 약 600 영역값 300을 줬잖아요. 그러면은 50%일 땐 하한값인 300을 주고요. 예를 들어서 그 70% 넘어가면은 여기다 플러스해서 600을 주고 움직이겠죠.
얘들요. 그러면 여기서 여기랑 또 뭐랑 결합돼야 돼요? 바로 광학과도 결합이 되겠죠. 또 이것만 결합된 게 아니라 온도와도 또 결합이 돼야 돼요. 그래서 동시에 여러 가지를 동시에 봐야 된다는 거죠, 얘들요. 그리고 또 환기량이라는 게 있는데요. 환기창을 열면은 탄산가스가 빠져나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환기 영역값을 두는데 보시게 되면은 전원도에 400에서 고농 800으로 넣었을 때 영역값 10% 40% 넣었어요. 예를 들어서 창을 10% 미만 열었을 때는 800, 400을 주는데 만약에 그 이상을 열게 되면 40% 열게 되면은 100ppm을 감소하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100ppm이 아니라 탄산가스를 멈춰요. 이 정도면 10% 이상 들어가면 사실은 저희가 탄산공급을 중지시켜 버리거든요. 10%만 돼도 탄산가스 빠져나오는 게 많아가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이제 그 하나를 또 설명드리면은 예를 들어 내가 400ppm인데 500으로 늘렸어요. 100이 늘어났죠. 그러면은 내가 500이 아니라 600으로 늘렸어요. 탄산가스 공급이 2배로 늘어났을까요? 아니면 2 이상 늘어났을까요? 100에서 그러니까 400에서 500 갔고 400에서 600 갔어요. 200 차이 2배로 늘어 100에서 200 갔잖아요. 그럼 100ppm이 늘어났을 것 같은데 실제 공급량은 200이 아니에요. 더 늘어나야 돼요. 왜 그럴까요? 외부와 내부의 탄산가스의 농도 차가 크게 되면은 뺏기는 게 더 빨라져요. 예, 뺏게 되게요. 그래서 실제로는 2배가 아니라 3배, 4배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100에서 400에서 100을 500 올렸잖아요. 근데 500에서 400에서 800으로 올려버리면은 4배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때는 10배, 16배까지 올라간다 이것들. 탄산가스 공급량 그만큼 늘어나야 돼요. 그래서 탄산가스를 공급량을 늘린다는 거는 굉장히 신중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통상적으로 얘기할 때 여기서 이제 저는 보통 15억짜리 1헥타에 그 정도까지는 15억짜리 정도 되면은 한 너무 좀 넣을 수 있는 15억에서 20억 사이들은 그 이상 되면은 한번 탄산 시비를 시도할 가치가 좀 있다 생각하는데 만약에 1헥타에 10억짜리 온실들은 넣으면 안 돼요. 그리고 광합성의 재현 요인이 탄산가스가 아닐 확률이 매우 높은 거고 15억짜리, 20억짜리 온실들도 실제로 제가 이 데이터를 보게 되면은 야 진짜 탄산가스를 넣으면 효과가 있을 것인가? 이건 퀘션 마크라고 그러더라고요. 항상. 네. 아까 저 질문 아까 어떤 여기까지 했어요. 저 날씨가 흐릴 때요. 예. 흐린 날이 보면 계속 이렇게 진행이 된다든지 예. 아니면 저쪽 뭐 이렇게 동네가 좀 습기가 많은 동네들이 있잖아요. 습기 높으면 좋아요. 탄산. 안기가 많이 끼고 그럴 때. 광어 없을 때 탄산 하지 말라는 얘기인데 이게 광과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이 광량계 잡혀요 그것도 다. 광량계 다 잡히면 뭐 안개 낀 거 뭐 이런 거는 광량계 다 잡혀가고요. 우리 그 광량에 따라서 이게 탄산가스를 공급하고 안 할 수가 있어요. 이들은. 어저께 농장 가니까 그 예. 농장에 예. 탄산 액체 탄산인가 탱크가 있어가지고 그걸 기화시켜서 넣는다. 맞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게 있다는 얘기는 탄산 시비를 한다는 얘기잖아요. 한다는 얘기죠. 그 교수님도 요새 옛날에처럼 많이 안 돼요 지금 거기도. 네? 많이 옛날처럼 높게 안 든다고요. 안 넣는다고요? 늦긴 늦는데 과거처럼 막 안 내고 지금 한 500ppm 정도 막 공급 안 해요 지금. 지금 아예 안 하고. 지금 아예 안 하고 이제 문을 잘 못 여는 환기를 잘 못 시키는 시점들 있잖아요. 그때만 들어가요. 환기할 때는 안 들어가요. 환기하게 되면은 탄산가스 다 빠져나가요. 겨울철이나 이런 때 자꾸 쓸 수가 있어요. 네. 1년에 한두 번 쓰려고 그러면 솔직히 아니요 한 달가 아니라 몇 달 쓰죠. 됐어요. 예, 몇 달 쓰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탄산가스 장치가 있으려면은 좀 온실이 좀 좋아야 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보면은 이게 맞는 건가 제가 계속 의문점이 지금 요거 탄산칩에 관련해서 계속 제가 그다음 우리가 이제 이 탄산가스를 높게 설정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은 유럽의 상황에서 많이 했어요. 네덜란드는 탄산가스를 높게 놓는 설정들을 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요. 그 네덜란드는 엑스화 탄산가스를 사용하지 않아요. CHP라고 해서 우리 지금 그 지역 난방 있잖아요. 지역 난방 같은 경우 사용하는데 그 사람들이 축열조에다가 물을 데펴요. 낮 동안. 그러면 낮에 축열조에 물을 데피면 어떻게 돼요? 천연가스를 떼서 탄산가스 나오죠. 오늘 이제 우레아 탱크를 통과해서 우리 이제 온실 안에 탄산가스를 공급하는데 공짜다 보니까 한 1000ppm씩 공급해요. 그때는. 근데 우리나라는 액화탄산가스니까 이걸 굉장히 쓰기가 굉장히 경제적 생각을 잘해야 효과를 볼 수가 있지. 안 그러면은 마이너스를 하는 거죠. 흐린 날 쓰면 효과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 있는데 중요한 게 있죠. 들어간 비용을 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들어간 비용 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온도가 습도가 매우 낮아요. 있죠 습도. 그래도 들어가긴 들어갈 거예요. 근데 광합성 효율이 탄산가스가 모자란 게 아니라 다른 요인들 때문에 광합성 제한 요인들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들이 해결 안 되기 때문에 그다음에 12월달 1월달에 아침 9시 10시에 광합성 제한 요인 뭐예요? 식물의 체온이 낮고 그다음에 광이 낮은 것이 광합성 제한 요인이죠. 그러면 두 해결할 게 뭐가 있어요? 조조과온을 하고 조조과온을 해야 돼요. 식물 체온을 일단 올려놔야 되고 그다음에 광이 잘 들어오게 광투과율이 좋은 온실의 구조가 돼야 돼요. 근데 10억짜리 이하짜리 15억짜리 이하짜리 온실들은 조조과온도 제대로 안 되고 그리고 광이 제대로 들어올 수 있는 여건들이 아무래도 비싼 온실에 비해서는 광이 덜 들어올 테고 근데 거기다 탄산시비를 하게 되면은 조조과온을 하면서 온실이 광을 잘 들어오게 하는 온실에 비해서 효과가 없어요. 같은 탄산가스를 똑같이 100만 원씩 집어넣으면은 온실이 좋은 사람은 효과가 높게 나올 테고 온실이 나쁜 사람은 효과가 없는 건 아니지만 낮게 나올 테죠. 제가 말하는 이런 의미를 얘기하는 거예요. 효과가 없는 거냐? 있죠. 근데 그게 과연 투자에 관련해서 그만큼 효과가 얻을 것인가는 별개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온실이 좋은 시설을 갖고 있다 그러면은 넣어도 돼요. 근데 내가 여기 측고 3.5m짜리 연동 온실이나 뭐 4.5m짜리에다가 뭐 그다음에 이 커튼도 보면 좀 좋은 거 안 쓰고 현찮은 거 쓰고 뭐 이런 사람 그리고 조조과온도 안 되고 난방하면은 공기로 난다고 뭐죠? 열풍기 떼갖고 난방하고 있고 이런 데서는 오전에 해봐야 아무 쓸모가 없다는 게 이렇게 돼버려요. 교수님, 예. 우리나라는 그럼 그 지역 난방이나 이런 데서 그 CO2 그 지역 난방에 문제가 있습니다. 지역 난방 하는 데는 땅값이 다 비싼죠. 온실 못 져요. 온실을 못 져요. 그래서 하면 좋죠. 우리도 듣고 CHP가 하면 좋은데 그래서 우리가 CHP 쓸 방법은 뭐냐면요. 집단 하에서 한 뭐 어떤 회사가 한 20헥타 온실 줘요. 그럼 거기다가 CHP를 설치하면 돼요. 근데 CHP 설치하더라도 그 옆에 도시가스가 지나가요. 도시가스 안 지나가면 어떻게 도시가스 끌고 오는 공사비가 더 들어가요. 또 그래서 이게 쉽지가 않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도 제가 이제 생각했던 꿈꿨던 중 하나가 만약에 시베리아에 있는 천연가스가 북한 철도 깔면서 밑으로 철도 밑으로 그 PNG가 들어온대요. 그걸 통해서 우리나라 한반도로 들어온다고 하면은 아마 시설원의 대변형이 일어날 것이다. 이제 뭐냐면 우리도 PNG를 사용함으로써 난방비가 한 3분의 1로 떨어지기 시작하고 그다음에 탄산가스로 자유롭게 이용하게 되고 그러면은 엄청나게 우리가 이제 시설 채소가 저렴한 비용으로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해질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그게 안 돼갖고 그 LNG에 비해서 거의 3분의 1 가격이거든요. 가격이. 그러니까 굉장히 에너지 큰 뭐라고 하죠? 우리가 옛날에 지금 현재 1헥타 기준으로 난방비가 한 1억 5천인가? 1억 5천 정도 나오거든요. 1억 5천 나오는데 그거 3분의 1로 떨어지면 어때요? 5천만 원이죠. 그러면 1억이 대단한 비용. 탄산가스는 빵이고 탄산가스 비용은 하나도 안 들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고농 설정하는 경우인데 무료로 설정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실내 온도가 낮을 경우 해당되고 CO2 공급이 거의 필요 없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CO2를 낮게 설정하는 경우는 이제 CHP가 없거나 그다음에 비쌀 경우를 하죠. 그래서 이 고농 설정은 우리나라는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저농도 설정을 주로 그리고 가끔 CO2 낸다고 가끔 가다가 뭐 탄산소리라든가 뭐 이런 가로는 사람이 있어요. 말도 안 돼요. 그다음에 매달하는 네, 일단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 없나요? 그래서 질량 보존의 법칙. 이게 탄산가스라는 건 무게가 반응할 때 이제 한계가 있잖아요. 그 무게에서 얼마나 나오겠어요? 탄산가스 나와요. 그리고 탄산가스는 비싸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넣어요? 필요한 시점에만 넣죠. 그러니까 밤에 나오면 뭐예요? 다 낭비죠. 광합성도 안 하고 있는데 말도 안 되는 그런. 그다음에 요즘에 이제 탄산가스 발생기라고 해서 LPG 떼갖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 단점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밤에 쓰면 오케이겠죠. 근데 밤에 쓰면 무슨 문제가 있느냐? 광합성을 안 하잖아요. 아침에 쓰죠. 근데 우리가 아침에 제일 저희가 하려는 게 뭐라고 했어요? 온실에 온도 곡선을 그릴 때 부드럽게 하려고 하죠. 거기다 또 하나가 뭐냐면 편차를 없애게 하는데 만약에 LPG를 갖다 앞에 떼고 있으면 어떤 일이 발생하죠? LPG를 떼는 주변 온도가 급상승하고 저 뒤쪽은 차갑겠죠. 우리가 온실에서 제일 싫어하는 상태가 발생을 해요. 온도 편차가 앞에 온도는 급상승하고 뒤에 온도는 안 올라가고 이게 제일 나쁜 상태거든요. 그 상태가 발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도 저희가 볼 때는 해답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보통 우리 액화 탄산가스를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보통
그다음에 온실환경제를 일지에서 냉난방 환기로 잠깐 10분만 했다가 할게요. 예.